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시대 그 미국 산업 지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그 국내 투자자들의 그 미국 그 주식에 대한 그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그 돈의 비밀 저자이시죠. 조병학 FN 이노에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두 달 전 그 출연하셨던 그 동영상 네. 조회수 한 5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그 참 문의도 많았어요. 그 새로운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 그 미국 ETF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노후를 갖다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또 상당히 많은 이제 문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의들도 저희가 대신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우선 일단 선거인단 투표로 이제 바이든 당선이 사실상 이제 뭐 확정된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이든 시대에 미국 시장이 좀 변화할 거다.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네. 일단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은 크게 변화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트럼프는 뭐 미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잘 되는 건 국제 질서고 뭐고 난 필요 없어. 미국 잘 되는 일만 할 거야. 이런 걸 내세우면서 파리 기후 협약 같은 데를 그냥 나 안 할래. 그러고 탈퇴해버렸죠. 네. 그런 배경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준 미국의 석유 재벌들이 뒤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고 수출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천연가스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당선되자마자 뭐 그 전부터 자기는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네. 이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될지는 우리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은 바이든이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칠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네. 산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던 것들은 거의 기술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 산업을 좀 과거하고 현재하고 대비해서 보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예. 과거에 미국을 부흥시킨 거는 다 제조업이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전부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우리 뭐 기술주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죠. 구글 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 온라인으로 다 플랫폼 하고 기업이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다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제조업은 아니죠 이제. 예. 이쪽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국이 왔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이 기술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일자리를 전부 분해해서 없애는 일들이에요. 아마존만큼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소매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이 될 텐데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끝나죠. 심지어 이들이 만든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도 있습니다. 뭐 아마존 고 같은 데들 가보면 무인 편의점입니다. 그냥 앱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서 탁탁탁 집어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까지 끝나는 이런 시스템들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엊그저께 뭐 1시간 정도 유튜브가 안 되니까 구글의 유튜브죠. 난리가 납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 제조업 쪽으로 좀 다시 밀어넣어서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뭐냐면 기술 기업들이 하는 일에는 일자리가 이제는 크게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일하게 하고 최저임금도 뭐 거의 2배 이상 올려서 좀 중산층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뭐 결국은 일자리는 다 사라집니다. 제조업도 사람이 만들던 그런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다 자동화되지만 네. 그쪽으로 한번 좀 힘을 쏟아붓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의 기능은 이런 소매금융하는 뭐 이런 은행의 기능과 투자를 해주는 은행의 기능이 있는데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이 건전성은 좋아지겠지만 수익성은 또 나빠지겠죠. 네. 이런 영향들이 미국 주식시장 전반으로 들어가서 아마 싹 다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변화는 어떤 거라고 말씀? 이게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텐데 네. 트럼프는 사실 동맹이고 뭐고 없어. 미국이 최고야, 우선이야. 뭐 이게 이제 가장 앞세운 정책이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와 일본, 중국의 문제들에도 별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좋은 점들도 있었죠. 경제는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네. 뭐 미국하고 정치적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뭐 또 이렇게도 해보고 일본하고는 또 싸움도 하고 그런데 예. 이제 미국에서 그거 보면서 그냥 니들 맘대로 해 그러다가 뭐 지소미아 문제까지 가니까 그거는 좀 그렇다. 네. 그러니까 그건 브레이크 걸었죠. 브레이크를 좀 예. 건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맹들을 다 복원을 해가지고 예. 다시 자기 나라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뭐 선포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을 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가. 예,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될 텐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중국도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먼저 왔다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뭐.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국의 변화. 그건 뭡니까? 앞에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생길 변화입니다. 야. 네. 그러니까 뭐 특히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앞에 첫 번째 거를 설명드릴 때도 이거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럴 네. 때는 뭐 에너지 기업들 뭐 좋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이 2050년에는 제로가 될 때까지 가는 거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탄소세 더 내야 되고 또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내연기관차 규제할 거야 그러면 수출에 영향이 바로 오겠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잘 들여다보면 이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제가 2021년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가 내년에 이제 전기차. 본격적으로 시대가 열릴 거로 보는데 예. 우리가 전기차 쓰면은 뭐 탄소 배출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데 탄소 배출이 많죠. 네.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의 85.2%가 탄소 에너지를 태워서 생산한 전기입니다. 석탄 화력이라든가 예, 그러네요. 천연가스 발전한다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85.2%입니다. 네. 예. 하지만 거의 15%에 가까운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네. 뭐 원자력 네. 이런 것들의 비중이 15%를 일단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내연기관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한꺼번에 몰아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고 예.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15% 이상은 15% 정도는 이런 클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 300만 대 연간 구매하는 뭐 이런 정부의 그 관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전기차로 구매하겠다. 또는 수소차. 아. 예.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장애물이 될 거는 탄소세 부과하는 겁니다. 아. 탄소 배출 많은 기업들
전부 탄소세 부과고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더 강화될 이게 이제 거라는 훨씬 더 말씀. 강화될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그래서 각 기업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변화에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 트럼프 때도 제조업 부활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이제 전통 제조업 쪽을 강화하는 쪽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바이든 시대의 제조업 강화 방향은 말씀대로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클린 에너지 말고 또 다른 뭐 부분에서 좀 잘 될 수 있는 분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미국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오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네. 기술 중심의 서비스업으로 지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일자리는 사실 그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아, 진짜 제조업에서 이제는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생각인데 네. 제조업도 다 자동화됩니다. 사실은. 네. 예, 자동차 만드는 공장들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 공장들 가보면 지금 기존에 원래 가동되던 자동차 공장의 인력 네. 40%만 있으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더 그렇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자동화 더 단순하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품질은 2배 올라가고 네. 인력은 60% 감축할 수 있고 네. 생산성은 25% 정도 올라갑니다. 네. 결국은 생산성마저 25%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람을 더 줄여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근데 지금 과도기 단계가 이 정도니까 예. 앞으로 제조업도 이제 그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될 텐데 네. 그렇지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죠. 줄어들긴 했지만 누군가의 일자리들이 많이 그래도 만들어졌죠. 예. 40%라고 하지만.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는 공장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하나 생겼는데 원래 없던 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옛날에 만들어진 자동차 공장보다 60% 고용은 줄지만 아. 자동차 공장 40%지만 공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일자리가 좀 늘었죠. 네. 예. 그 다음에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사람들에게도 또 세금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써서 제발 뭐 해외 기업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바이든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사서 쓸 거야. 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 그 중에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뭐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로 다 사가겠다, 뭐 이런 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는 어떤 모양새가 되는지를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를 생각해 보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 없이 약 20년 정도 더 흐른 다음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공장들이 다 완전 자동화를 향해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의 구간 동안 일자리는 계속 소멸해 가는 겁니다. 네. 끝도 없이 소멸해 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일자리만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말씀하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예,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현상이라는 걸 예측하신 네. 거죠? 예. 특히 선진국은 빨리 가는 거죠. 예. 3가지가 남는다. 네. 뭘까요? 설계 이런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남을 겁니다. 네. 최고급 엔지니어들. 그 밑에 하는 일들은 네. 사실은 사람이 하지 않고 네. 다 인공지능이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 붕괴라는 거는 중산층이 계속 붕괴돼서 밑으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중산층이 뭐 거의 10% 빠졌습니다. 많이 줄었죠. 계속 추락합니다. 예, 계속 이거는 줄고 뭐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이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천천히 빠지게 하려고 지금 바이든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정치인들 남게 될 거고 남고. 예. 또 하나는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스포츠맨? 아닙니다.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좀 자른 거 말고 크게 예. 보면 네. 자본가들이 남습니다. 자본가. 그러겠네요. 로봇이 물건을 만들더라도 예. 누군가는 공장 땅을 사서 짓고 생산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야 될 자본가들이 남게 될 겁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 뭐 그 밑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제 네. 계속 엄청난 속도로 올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걸 좀 당겨서 압축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식당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또 소매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공장에 사람이 못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럴 때 제조업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봤죠. 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럴 때는 뭐 재택근무하는 방법도 쓰고 또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쑥쑥 사라져 버리는 거를 지금 보고 있고 네. 예. 이게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익숙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익숙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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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세상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미국이 자체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또 소비를 한다. 네. 그렇게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 기존에는 미국 GDP의 70%가 이제 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미국은 그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달러를 주면서 네. 이제 사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 특히 뭐 우리나라부터 해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이 바이든은 이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거고요. 예. 미국은 달러를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에 문제가 그러니까요. 생깁니다. 예, 예. 그 적자를 계속 내가면서 돈을 보내줘야 경제가 커지는 만큼 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이 잡힐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뭐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예.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받을 만큼은 아니니까요. 네. 네, 예. 그거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대신 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점들도 있을 텐데 네.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쇄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바이든 시대 미국 변화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미국의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예, 전략을 그렇습니다. 세우기 위한 하나의 뭐 네네. 이제 방편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요즘에 아까 말씀대로 원화나 위안화 같은 이런 신흥국 화폐가 강세가 되고 이제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 미국에 투자했던 이른바 서학개미들 네. 상당히 최근에 환차손을 좀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앞으로도 이 원화는 계속 또 강세로 바뀐다고 하니까 달러 약세는 지속된다면은 바이든 시대에 이런 그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대로 계속해야 될지 이제는 조금 빠져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빠지려면 예. 진작에 빠졌어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갔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 네. 지금 뭐 1,080원대, 90원대 요 수준이 2년 반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쯤 되고요. 올해 거의 1,285원도 넘었었습니다. 예. 네, 1,300원 가까이 갔었죠. 그렇죠. 예. 위기가 오면 달러 수요는 전 세계에서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적응하고 코로나19에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같이 쭉 빠져서 지금 무엇보다 이제 달러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돈을 풀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080원, 90원을 놓고 보면 1,285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200원 빠졌죠. 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닥의 평균은 1,050원입니다. 근처까지 왔네요. 거의 뭐 발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릎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일부는 뭐 1,000원까지 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떨어진 걸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 예, 지금 1,080원, 90원이면 예. 만약에 바닥이 1,050원이라고 하면 지금 빠져나올 때가 아니죠. 예. 지금부터 달러 자산을 늘려야 될 때이지만 예. 네. 아직은 바닥이 아니니까 기다려야 될 때고 뭐 저는
미국의 달러에 투자하는 것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네. 예. 바닥이 뭐 1,000원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면 그때부터 뭐 더 열심히 달러를 모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그보다도 네. 그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ETF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계속 가고 있죠. 네.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끝도 없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네. 사실은 덜 벌었습니다. 저도 네. 오른 거에 비하면 원화로 환산하면 덜 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걸 원화로 환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달러로 투자했으면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원화로 환산하니까 예. 이게 많이 내가 10% 벌었는데 11% 빠졌네. 뭐 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저는 10% 번 거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달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아, 언제? 예. 금리 인상 시작되면. 그렇군요. 네. 예. 그것이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벌고 그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환율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겠는데요. 네. 오히려 그때는 돈을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서서히 투자를 더 늘려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